네, 안녕하세요. 관악구 청년 여러분. 저는 관악청년 네트워크 일자리 분과원 김동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노동으뜸 1번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노동 상담을 맡아주고 계신 김성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공익 변호사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익 변호사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공익 활동도 틈틈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최근에 사무실 운영도 하시면서 한 사업을 꾸려나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참 챙길 게 많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그러신가요? 예, 예전에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로, 그러니까 근로자로 근무를 할 때는 이제 그냥 일하기 싫다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이제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분도 고용하고 월급도 드리고 이런저런 거 챙기고 신경 쓸 게 많아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신경이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변호사님한테도 결코 쉽지 않은 사업,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 청년들을 위한 노동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 그리고 4대 보험과 근로시간,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채용 공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로계약과 휴게시간, 그리고 4대 보험과 두루누리 등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가 무엇인지, 채용 공고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채용 공고라는 거는 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대강의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계약은 법률적으로 청약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승인, 그래서 그 청약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청약과 승인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청약의 유인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 전에 청약을 하러 와라 이렇게 말 그대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채용 공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뭐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강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회사 소개, 뭐 업무의 내용, 근무기간. 이게 근무기간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뽑는 건지, 기간제로 뽑는 건지, 일용직으로 뽑는 건지, 구직자 입장에서 알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임금, 월급, 그리고 기타 복리후생, 지원 자격, 지원 방법과 절차, 이런 정도로 채용 공고를 내주시면은 지원자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채용 공고 때는 되게 좋은 조건, 뭐 정규직에다가 급여가 얼마에다가 무슨 혜택에다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실제로 계약에 체결할 땐 그런 거 싹 빠지고 갑자기 기간제로 바뀌고 돈도 확 줄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의 전 단계가 채용 공고고 근로계약 자체가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더 우선되긴 하지만 너무 다르면은 당연히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뒤에서 말씀드릴 공정화에 관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채용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약의 유인에 성공하면 드디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게 청약이고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들을 적어뒀을 때 그걸 확인하고 서명을 하면 승낙을 하게 되는 거라서 그때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법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법이라고 이제 그 법 내용이 되게 몰상식하거나 근로자한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분리하거나 하면은 그 해당 부분은 무효로 작용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근로자한테 최소한 이만큼 보호받아야 된다, 이만큼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아무리 일반에게 유리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법률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효가 되는 부분이 근로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아니면 근로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이 돼서 계약 자체가 그냥 없는 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이 근로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그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통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포인트를 조금 짚어드리면은 임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넘기는 이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설정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겠죠. 그리고 근로시간도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주 40시간 근무제라고 얘기를 하죠. 58에 40해서 월화수목금 일 8시간씩 5일 동안 40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그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설정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휴일을 생각할 때 공휴일은 다 휴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법적으로 딱 정해진 휴일은 2개밖에 없어요. 이제 근로자의 날, 노동절, 그러니까 5월 1일 그 하루와 주휴일. 주휴일이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보통 월화수목금 주 5일째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주 5일 근무하면은 일요일 아니면 다른 토요일로 정한다면 토요일 아니면 이제 근무 형태에 따라서 월화수목금 중에 하나를 정해서 그 날을 근로자는 쉬고 대신 유급으로 쉴 수 있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급휴가를 주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된 부분인데 유급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일을 주는 건데 만약 그 공휴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공휴일은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휴일인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회사, 대부분의 회사들은 공휴일도 다 휴일로 인정을 해서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휴일로 인정을 해서 당연히 근로자가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소규모 회사들은 그 공휴일은 따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은 공휴일도 기본적으로 근무일이 됩니다. 근로자가 노동하면은 그때 휴일 덜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공휴일에 일을 하면 당연히 그날에도 임금을 줘야 되겠죠. 당연히 임금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근로시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공휴일도 이제 휴일에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5인 이상, 내년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을 기본적인 휴일로서 인정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창업을 하셔서 사업체를 여신다라고 했으면 처음 쓰실 때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뭐 30인 이상 아니면 100인 이상, 300인 이상 이런 사업장으로 보통 시작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체를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는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을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기간은 이제 제가 다 근로기간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언제부터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은 그거는 비정규직 계약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근로 내용 같은 경우도 사실 근로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면 회사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로 내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충분한 준비라든지 대응을 할 수 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 회사에 사무 업무를 처리하러 왔는데 아니면 회계를 보러 왔는데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러 왔는데 갑자기 사무실 청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 내용을 일정하게 적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 내용을 기재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기재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근로 장소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 인천 아니면 뭐 부산에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근로자 입장에선 서울에 있는 회사라고 해서
회사에 지원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갑자기 부산 내려가서 근무하라고 하면은 근로계약 자체가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서로 최소한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해서 근로 내용과 근로 장소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포함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뒀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일정하게 변경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쪽에는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제부터 일한다라고만 돼 있고 정규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한의 정함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무를 하고 이제 계약이 당연히 종료돼서 서로 근로관계가 끝나게 되는 기간제 계약서로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무효가 바로 되지는 않아요. 다만 무엇이 근로조건인지 확인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컨대 우리가 일하는 직종이 제가 최근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웨딩업계에 많이 다녀봤는데 웨딩업계는 주로 주말에 사람들이 나와서 계약을 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월요일이 휴일입니다. 근데 들어온 근로자가 일요일인데 왜 안 쉬고 왜 월요일에 쉬냐라고 하면서 나는 일요일에 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일요일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고 월요일에 나온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계약서에 급여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급여가 적게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업무 내용과 다른 이런 일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여러모로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요. 이게 근로기준법상에서 정규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전과예요. 빨간 줄이 그대로 그려서 남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이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안 받냐? 반드시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따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병가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로계약서 쓰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가져다 쓰시고 좀 애매하거나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작성하시는 게 작성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반드시 쓰세요.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 지시를 수행하는 시간이 전부 다 근로시간입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초과 근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일주일에 이제 일정 12시간 이하로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넘어가면은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휴게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법적으로도 딱 정해져 있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식을 그리고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거 부여 안 하면 이거는 2년 이하 징역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돼요. 아까보다 더 무겁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보다. 그러면은 휴게 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여해야 되냐? 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점심시간에 부여를 합니다. 보통 9 to 6라고 하잖아요. 아까 하루에 8시간이라고 했는데 9시부터 6시까지는 사실은 9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8시간이 되는 게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게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휴게시간이라고 12시부터 1시까지를 휴게시간이라고 규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실제 들어와서 일을 시킨다든지 업무 대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휴게 시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실제로 그 휴게 시간이 부여되면 그 시간 동안에는 누구도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외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낮잠을 자도 뭐 사무실에서 게임을 해도 뭘 해도 아무 제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사무실 안에 뭐 풍기를 물러나게 하는 일이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간은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손님이나 뭐 지휘 감독을 기다리는 뭐 대기 시간, 조금 더 일찍 출발을 해서 조금 더 근로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도 역시 근로 시간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그러니까 뭔가 감시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경비원이라든지 뭐 단속적 근로자는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근로 시간 자체가 애매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로 시간이랑 휴게 시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휴게 시간이 이게 과연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이 나눠질 수 있느냐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행정 해석들을 통해서 휴게 시간이 부여가 휴게 시간으로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규정들을 쭉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럼 필요하실 경우에 찾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4대 보험, 4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크게 실제로 네 가지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은 은퇴 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적립을 하는 거죠. 고용보험은 실직, 뭐 퇴직, 휴직 같은 거 했을 때 실업급여, 휴직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건강보험은 모두 아시듯이 이제 그 아팠을 때 병원 가면은 병원비가 실제로는 되게 비싼데 직장인 가입자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인 가입자로 인정이 돼서 감면을 받고, 만약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역 가입자로 보험을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런 부분이고, 산재보험이라는 거는 산업재해, 일하다 다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요양도 해주고 치료비도 지급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네 개를 합쳐서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일반 근로자는 이제 4대 보험 전부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만 제가 일반 근로자라고 말씀드린 건 정규직, 비정규직 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기간제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일용 근로자는 이제 우리가 하루 그냥 뽑아서 쓰고 하루로 계약 관계가 끝나는 그런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를 다 가입했다가 했다가 뭐 가입을 취소했다가 하기 애매하잖아요. 해지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만듭니다.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용역관계로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는 급여는 아니죠. 그 노동에 대한 대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나 등기 임원,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대표가 된다든지 등기 임원이 될 수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랑 별개로 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7세 이상 근로자부터 의무가입이에요. 그 이전에는 선택적으로 원할 경우에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4대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급여 말할 때 세전급여, 세후급여 말하잖아요. 예컨대 300만 원이 월급이다라고 했을 때 세후로 한 270, 8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2, 30만 원 정도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00만 원에서 270, 8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만큼 사업자도 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급여를 설정하신다든지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하실 때,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사업주가 좀 알아두셨으면 좋으실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이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그러니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그 내야 할 부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소규모라는 거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10명 미만이고요. 그리고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이제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뭐 300만 원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 돼요. 215만 원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5명 신규 사업장, 이게 신규 가입자인지 아니면은 기존 가입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총 3년 동안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신규 가입자는 5명 미만 사업장일 때 그때는 90%까지. 그리고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기가입자는 그러니까 2년차, 3년차 때는 30%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실제로 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모두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수 있으면 꼭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인건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그랬을 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을 하게 되면 추가로 고용하는 겁니다. 처음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명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명 이상 추가 고용을 할 때, 그리고 30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일 때는 2명 이상을 추가 고용할 때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 여러 가지 또 제도들이 있는데 이 제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친절하고 쉬운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 근데 듣다 보니 질문이 생겼는데요.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뭔가요? 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란 제목 그대로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거짓 채용 공고를 금지하는 것. 그러니까 뭐 채용 공고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사실 사업체를 홍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채용 공고 때는 되게 좋은 내용들로 정규직에다가 급여도 많고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근로계약서 쓸 때 보니까 비정규직에다가 급여도 뭐 엄청 적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는 거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정청탁을 한다든지 돈을 건넨다든지 뭐 채용의 대가로 이제 뭐 금품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금지하는 거. 그리고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그러니까 되게 요새 PC하지 않은 것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용모라든지 키라든지 집안의 재력이라든지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사람을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이제 채용이 안 되면은 그걸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뭐 자기가 갖고 있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일정한 경우 징역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채용 공고를 가지고 장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법률입니다. 결국 채용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인 거죠. 네. 제 친구 사례인데요. 배달 대행업체를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인 배달원이 그만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배달 목적으로 사준 새 쿼터를 배달하고 나서 바로 다시 배달에 이용한 게 아니라 잠깐 동네 친구들과 맥주 한 잔 마시고 경주를 하다가 사고를 났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되게 안 좋은 경우인데요. 산재보험, 그러니까 산업재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라는 게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산업재해라는 거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당연히 근로자인 것. 근데 당연히 이번 경우는 근로자는 맞죠. 근데 업무상 사고여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고 원인이 업무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이번 같은 경우는 업무랑 관련이 분명히 없어 보이는데 일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음 배달을 하고 나서 다음 배달을 하기 전에 근로시간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이 많이 나왔어요. 판례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판례라든지 여러 행정 해석이라든지 그런 데서 예컨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장실에 간다든지 그런 생리적 필요 행위를 했다. 그럴 때 사고가 났다. 그럼 당연히 이건 산재로 해당을 합니다. 아니면 또 업무 준비 마무리를 하다가 아니면은 뭐 이제 미리 업무 준비를 위해서 일찍 나와서 뭔가를 근무 시간 전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쳤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돼요. 아니면 사업장 내에서 갑자기 뭐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났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대피시키고 하다가 그랬을 때 다쳤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근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밖에 나갈 때가 있잖아요. 출장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나갔다 온다든지 그랬을 때도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돼요. 또 요새는 최근에는 통근중 사고도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같은 걸 타고 보통 통근을 하는데 그럴 때 일상적인 통근 경로로 이렇게 출근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은 그 경우도 산재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지시를 위반해서 뭐 다른 데를 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상적인 뭐 출장 경로를 정상적인 출근 퇴근 경로를 많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회사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집에서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갔다. 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갔다. 그랬을 때 이게 통상적인 걸 벗어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택시를 타고 갔다. 이런 것도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예컨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팠어요. 그럼 강아지 병원 데려다 주고 회사 가야지 해서 회사랑 다른 데 있는 그 병원에 먼저 데려다 주고 가다가 다쳤다?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고 볼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또 휴게 시간 중에 사고가 나도 인정을 해주고요.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거나 아니면은 뭐 참가를 지시하는 야유회라든지 회식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무 일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당연히 그러면은 근무 중 사고로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야유회 같은 거 갔을 때 이제 뭐 축구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농구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렇게 놀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되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다쳤다. 뭐 가서 그냥 다들 말리고 하는데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뭐 어디 개울가에 들어갔다가 다쳤다. 뭐 그런 거라든지 예전에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 야유회에 가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연지 농구연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너무 신나서 골을 넣고 너무 신나서 이제 그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낡은 거였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그랬을 때 이게 뭐 야유회까지는 그래 회사에서 가라고 해서 간 거니까 인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골대는 우리가 골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지정해 두는 거지 거기 매달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골대가 넘어가면서 건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한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을 해줄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쟁점도 있는 판례였지만 그래서 결국 산재도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든지 업무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이 돼요. 또 다시 돌아와서 배달원이 배달용 스쿠터를 타고 오토바이 경주를 하다가 심지어 술까지 마시고 오토바이 경주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이건 근무 시간이기는 해도 배달원이 중간에 음주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통상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거고 업무 지시에도 당연히 어긋나는 거겠죠. 오토바이 경주라는 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제 업무 지시도 당연히 벗어나는 거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산재라고 보기 힘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러다가 종업원에게 연장 근로를 자주 시키곤 해요. 그런데 이게 계산하기 좀 복잡해가지고 차라리 포괄임금이라는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로기준법을 어기기는 싫은데 정당하게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포괄임금제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라는 건 없고요. 이제 근데 여러 사업장 현실 같은 걸 반영하다 보니까 판례로서 일정한 경우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일정한 경우라는 게 뭐냐? 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근 같은 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야근할 때 보통 야근을 하면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나 그런 걸 하면은 통상적인 시급의 1.5배를 곱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야근한 시간에 그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체크한 거 가지고 확인을 해서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한 달에 뭐 한 20시간 야근을 20시간 연장 근로를 하니까 그거를 추가로 아예 계산에 넣어가지고 급여로 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게 포괄임금제인데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은 증거로 근로계약서에도 포괄임금제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근로 같은 걸 하면 1.5배씩 시급이 가산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임금을 정해두고 일반적인 임금을 정해둔 거에서 연장근로를 해가지고 1.5배 곱한 그 임금이 예컨대 기본급이 250만 원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포괄임금제가 그러면은 300만 원 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근로자한테 불리한 게 아니니까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포괄임금제로 해두고 찔끔 한 10만 원 올려가지고 260만 원으로 해놨어요. 실제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250만 원인데 그러면은 근로자는 더 많이 일을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거의 못 받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불리한 거니까 그거는 무효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거는 포괄임금제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포괄임금제를 시행 안 할 때보다 포괄임금제로 시행해서 근로자한테 줘야 할 돈이 더 많다라는 거를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그만큼 넉넉하게 산정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시 근로자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5인을 넘어가는 사업장이냐 아니면 5인이 안 되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뭐 최저임금도 적용되고 휴게시간 뭐 주일 다 적용이 되는데 퇴직금도 적용되고 적용이 안 되는 게 이제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안 되고 또 근로시간 제한도 이제 연장이 아까 주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연장 근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 같은 것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수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러니까 법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예컨대 근로자가 이제 퇴직을 했을 때 근로자를 해고를 했을 때 근로자가 이건 부당해고다라고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업장이 5인 이하인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체가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각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러면은 그 해고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상으로 한 달 전까지 30 내지 31일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근무한 날짜가 실제로 이제 회사를 운영한 날짜가 며칠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를 근무에 두고 그러면은 뭐 일용직을 고용해서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5명이 일하기도 하고 4명이 일하기도 하고 6명이 일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친 걸 연인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쭉 더해서 그 산정기간 가동일수 그리고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를 분모로 두고 그 연인원을 쭉 합친 거를 분모로 둬서 딱 나눕니다. 그랬을 때 그게 5명이 넘어가면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명 미만이면은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이 되고 그렇게 상시 근로자 수를 나누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첫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상식 이제 좀 숙지되셨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